킬리만자로의 눈. 신기한 일이네. 고통이 없어졌으니. 그가 말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알아채는 게지.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않고. 그건 그렇고 이런 냄새를 풍겨 미안하오. 당신도 견디기 어려울 거요. 그만두세요. 제발이지 그런 말씀 마시라고요. 저기 저 녀석들 좀 보라니까 하고 그가 말을 이었다. 저 녀석들이 저렇게 모여드는 게 내 꼬라지를 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냄새 탓일까? 미모사 나무의 넓은 그늘 속에 그가 누워있는 침상이 놓여 있었다. 그 그늘 너머로 반짝이는 들판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커다란 새 3마리가 흉측스럽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또 하늘에도 10서너 마리가 날면서 그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땅에 던지고 있었다. 저 새들은 트럭이 고장난 날부터 줄곧 저기 있었어. 그가 말했다. 아마 땅에 내려앉은 건 오늘이 처음일 거야. 저 녀석들을 어느 때고 내 소설에다가 써먹을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그 나는 모양을 주의 깊게 관찰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을 하니 우스운 짓이 되고 말았군. 소설에다가 저것들 얘기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짓거려 보는 거야. 이렇게 짓거리고 있으면 한결 편하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을 성가시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가실 게 뭐 있겠어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인걸요. 비행기가 올 때까지는 되도록 안정을 취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비행기가 오지 않을 때까지란 말도 되겠군. 그런 말씀 마시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내 다리나 좀 잘라주구려. 그러면 고통도 없어질 테니까. 의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아니면 말이야, 나를 아예 쏴 죽이는 건 어때? 이젠 당신도 제법 명사수니까. 그 내가 직접 가르쳐 주었지 않소? 총 쏘는 법을. 아이고, 제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 책이라도 읽어드릴까요? 무슨 책을 읽겠다는 말입니까? 뭐든 읽지 않으신 걸로요. 난 듣고 있을 수가 없어. 그가 말했다. 차라리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 편이 더 나아요. 입씨름이라도 하고 있으면 어쨌든 시간은 지나갈 테니까 말이야. 입씨름 같은 건 싫어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말이에요. 제발이지 이제 그만두세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이에요. 아마 오늘쯤엔 그 사람들이 다른 트럭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어쩌면 비행기가 올지도 모르고요. 난 이제 꼼짝도 하기 싫어. 그가 말했다. 당신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여기서 더 움직인다는 건 어리석단 말이야. 그건 비겁해요. 이 공연이 남의 욕일랑 말고 좀 마음 편히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나한테 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당신은 죽지 않아요. 어리석은 소리.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판인데 빌어먹을 저놈들한테 좀 물어보라고. 크고 추악하게 생겨먹은 새들이 북실북실한 털 속에 벌거숭이 머리를 파묻고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마침내 4번째 녀석이 땅으로 잽싸게 내려앉더니 흉측스러운 무리를 향해 종종걸음으로 달려갔다. 저런 새들은 어느 캠프에나 있는 거려? 당신 눈에 띄지 않았다 뿐이죠. 그리고 인간이란 단념하지 않는 한 죽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 건 또 어디서 읽었어? 바보 같으니라고.
다른 사람 생각도 좀 해보시지 그래요? 제기랄. 그가 내뱉었다. 지금껏 내가 해왔던 일이 그거였어. 하고 그는 드러눕더니 잠시 말을 잊은 듯 했다. 타는 듯한 무더위로 이글대는 건너편 숲의 가장자리를 바라다 보니 노란 벌판을 배경으로 한때의 얼룩말이 보였다. 이곳은 언덕을 등지고 있는 데다가 큰 나무 그늘 밑에 자리 잡은 쾌적한 캠프였다. 물이 좋았고 바로 곁에 있는 거의 물이 말라버린 샘물에선 아침이면 들꿩들이 날곤 했다. 책이라도 읽어드릴까요? 그가 누워있는 침상 옆에 캔버스 의자에 앉은 그녀가 물었다. 산들바람이 솔솔 불어오네요. 아니, 읽을 필요 없어. 아마도 트럭이 곧 올 거예요. 트럭 따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대체? 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숱한 일에 당신은 괜한 신경을 쓰곤 한단 말이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해리. 그럼 술은 어떨까? 술은 당신한테 해로울 거예요. 블랙이 쓴 의학서에도 알코올 종류는 일절 피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고요. 이봐, 뭘로? 그가 밖에다 대고 외쳤다. 네, 해리 선생님. 위스키 소다를 가져와. 네, 선생님. 안 된다니까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책에도 술은 해롭다고 적혀 있고 저 역시 술이 당신에게 해롭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아니야. 나한테는 좋아. 하고 말하면서도 그는 이제 모든 게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영영 끝맺을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술을 가지고 승강이하다 죽는 거다. 오른쪽 다리에 괴저가 생긴 이래로 거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고통과 더불어 공포감마저 사라져버린 지금에는 오직 격심한 피로와 이것이 종말이라는 우라뿐이다. 닥쳐오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그는 호기심조차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몇 해 동안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피곤해지면 죽음조차도 대단치 않게 되다니 참 이상한 일이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충분히 이해하게 될 때까지 간직해 두었던 일들도 결국에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써보려다가 실패할 경우도 없게 될 것이다. 어차피 쓸 능력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까닭에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착수도 하지 못한 것이다. 아무튼 지금에 와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녀가 말했다. 유리컵을 든 채로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리에 있었더라면 이런 변을 당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늘 파리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파리에 머물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어느 곳에라도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어디라도 따라갔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냥을 원하셨다면 헝가리로 사냥을 가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 지독한 당신 돈으로 말이지. 그가 말했다. 아니, 그런 악담이 어딨어요? 그녀가 말했다. 돈은 언제나 제 것인 동시에 당신 것이기도 했잖아요. 저는 만사 제쳐두고 당신이 가자는 곳으로 갔고요. 또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왔잖아요. 하지만 이곳만은 안 왔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고요. 근데 당신도 여기가 좋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 몸이 성했을 땐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지긋지긋해요. 어째서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이란 처음 긁혀서 상처가 생겼을 때 소독약 바른다는 걸 깜빡 잊었던 일이겠지. 나는 병독에 감염되지 않는 체질이니까 그때는 전혀 무관심했었단 말이오. 그러다가 나중에 악화되었을 때는 다른 치료약이 떨어져서 약한 석탄산수를 사용한다는 게 그만 이 모세혈관이 마비되고 괴저가 생긴 거요. 말을 마친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에요. 맞아. 그 풋내기 키쿠유족 운전사 대신에 훌륭한 기술자를 두었더라면 기름 상태도 살폈을 거고 베어링도 태워먹지 않았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당신 가족들과 그 망할 놈의 올드 웨스트베리, 사라토가, 그리고 팜비치의 사람들과 헤어져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전 당신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지금도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근데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야 물론이지. 그는 대답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는 생각지 않아.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일이 없다고. 해리,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떻게 될 머리 자체가 나한테는 없어. 여보, 제발 그 술은 마시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 되잖아요. 당신이나 많이 해보구려. 난 몹시 피곤해. 그가 말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카라가 지역을 보고 있다. 손에는 짐을 들고 있다. 어둠을 뚫고 달려오는 것은 심플론 오리엔트 철도 회사 소속의 열차에서 비치는 헤드라이트다. 지금 그는 퇴각 후에 발칸반도의 트라키아를 막 떠나려는 참이다. 이것은 그가 후일에 글을 쓰려고 간직해 두었던 것 중 하나다. 그날 아침 식사 무렵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가리아의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던 일. 저것이 눈이냐고 난센의 비서가 노인에게 묻던 일이 기억난다. 그러자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저건 눈이 아니야. 눈은 아직 일러. 이렇게 대답했다. 비서는 딴 여자들에게 이것 봐, 저건 눈이 아니래 하고 되풀이했다. 그러자 여자들은 일제히 저건 눈이 아니래, 우리가 잘못 봤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눈이었다. 게다가 그가 주민들의 교대 입주를 추진했는데 그들을 눈 속으로 보내고 만 것이 되었다. 그들이 밟고 간 것은 진짜 눈이었고 그해 겨울 그들은 죽고 말았다. 가우엘탈 산악지대에서는 그해 크리스마스 주간에도 계속해서 눈이 내렸다. 그들은 크고 네모진 사기 난로가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꾼 집에 묵었고 밤나무 잎을 잔뜩 넣은 요를 깔고 잠을 잤다. 그때 탈주병 한 명이 피투성이가 된 발로 눈 속을 걸어왔다. 탈주병은 헌병이 자기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에게 털약말을 건네고는 도망치게 한 뒤 그의 발자국이 눈으로 다시 뒤덮일 때까지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헌병들을 붙잡았다. 슈룬츠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눈이 너무도 환히 반짝여서 주막에서 밖을 내다보면 눈이 아플 정도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보인다. 소나무가 우거진 가파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강 기슭을 따라서 썰매로 미끈미끈해지고 오줌으로 노랗게 물든 길을 무거운 스키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르던 곳이었다. 그들이 마드레너 산장 위쪽의 빙하를 단숨에 달려내린 곳도 바로 그곳이다. 눈은 과자 위에 뿌려놓은 설탕같이 부드럽고 가루처럼 가벼웠다.
속력을 더하며 소리도 없이 달려내리던 기분이 흡사 새와 같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모두들 눈보라 때문에 한 주일 동안이나 마드레너 선장에 갇히게 되자 자욱한 담배 연기 속의 램프 옆에서 카드놀이만 해야 했었다. 렌트치가 지면 질수록 판도는 커져갔다. 그리고 그는 결국 몽땅 잃고 말았다. 스키 강습으로 번 돈도, 시즌에서 올린 이익금도, 심지어 미천까지도 죄다 잃어버렸다. 긴 코를 가진 그가 카드를 집어들어서는 보지도 않고 내던지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때는 자나깨나 노름이었다. 눈이 안 온다고 노름을 하고 눈이 너무 많이 온다고 노름을 했었다. 지금껏 노름으로 낭비해버린 모든 시간을 그는 생각해보는 중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줄도 쓴 적이 없었다. 들판 너머 산맥이 뚜렷이 보일 만치 맑게 갠 어느 추운 날, 바커의 비행기가 전선을 넘어 출격했다. 그리고 휴가를 떠나는 오스트리아 장교들을 태운 열차를 폭격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장교들을 향해 기총소사를 가했다. 물론 그 일에 대해서조차 그는 단 한 줄도 쓴 적이 없었다. 그 후 바커가 식당에 들어와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던 기억이 난다. 모두들 말없이 듣고 있다가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예끼, 끔찍한 살인자 같으니라고. 그 후 그가 함께 스키를 타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오스트리아 사람들이었다. 아니다. 그렇지만은 않다. 겨우내 함께 스키를 탔던 한스는 카이저 경보병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제재소 위쪽 계곡으로 토끼 사냥을 갔을 때 그들은 파수비오 전투, 페르티카와 아살로네의 공격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그는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몬테코르노, 시에테 콤뮌, 아르시에도에 대해서도 물론이었다. 보랄베르그와 알베르그에서 그는 몇 해나 겨울을 보냈던 것일까? 4번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도보로 부르덴체 갔을 때 여우를 팔러왔던 사나이가 기억이 난다. 그때는 선물을 사러 나간 길이었다. 또한 버티시 맛이 나는 고급 키르슈즈, 그리고 단단히 얼어붙은 땅 위에 쌓인 가루눈을 휘날리면서 하이호 롤리는 말했네 하고 노래를 부르며 험한 골짜기의 마지막 직선 코스를 달려 내려가다가 다시 코스를 바로잡고 과수원을 3바퀴 돌고는 빠져나와 도랑을 넘어 숙소 뒤 빙판길로 나왔다. 동여맨 끈을 툭툭 쳐서 느슨하게 한 뒤 스키를 벗어서 숙소 판자벽에 세워놓는다. 램프의 불빛이 창밖으로 흘러나온다. 새 포도주에서 풍겨나오는 따스한 향기와 자욱한 담배 연기에 휩싸인 채 안에서는 모두들 아코디언을 켜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마치고 그는 파리에선 어디서 머물렀지? 지금 그는 아프리카에서 침상에 누워 있고 그녀는 그 침상 옆 캔버스 의자에 앉아 있다. 크리옹이었지요. 아시면서. 프랑스 최고급 호텔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늘 머물던 곳이니까요. 아니야, 늘 그런 건 아니었어. 거기하고 생제르망가의 헨리 4세관 이렇게 2군데였어요. 당신은 거기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서. 사랑? 그거 정말 똥 같은 소리로군. 해리가 말을 이었다. 게다가 나는 그 똥 위에 올라앉아 우는 수탉 같은 신세고 말이야. 만일 부득이 당신이 떠나시게 된다면,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뒤에 두고 갈 모든 걸 다 때려 부숴야만 직성이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뭐든 다 가지고 가셔야만 하시겠냐고요.
당신의 말도 아내도 죽이고 안장도 갑옷도 모두 태워버려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그렇다니까 하고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그 망할 놈의 돈이 바로 내 갑옷이었다니까. 내 스위프트였고 내 아머이기도 했었어. 그만하세요. 좋아, 그만두지.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젠 좀 늦었어요. 그래? 좋아. 그렇다면 좀 더 괴롭혀줄까? 그게 더 재밌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좋아했던 단 한 가지 일도 지금의 나는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라면 저는 무엇이건 했는걸요? 제발 자기 자랑 따위는 좀 그만둘 수 없겠어? 하고 말하며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이봐요. 하고 그가 말을 건넸다. 당신은 내가 장난삼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요? 나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당신을 살리려 드는 게 도리어 당신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는 나도 제정신이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될 생각은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아. 게다가 당신에게 될 수 있는 한 지독하게 굴려들다니. 이봐요. 내가 하는 말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아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그걸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리고 내가 지금껏 당신을 사랑한 만큼 다른 어느 누구도 사랑한 일은 없었소. 믿어주시오. 익숙해진 거짓말 속으로 그는 미끄러지듯이 빠져들어갔다. 지금껏 그런 거짓말로 빵과 버터를 벌어왔던 것이다. 당신은 정말 다정한 분이세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돈 많은 여자야. 이것은 시야, 시. 내 머릿속에는 지금 시가 가득 차 있다고. 헛소리와 시. 헛소리 같은 시 말이야. 뭐라고요? 그만둬요, 해리. 어째서 당신은 지금 악마처럼 돼야 하는 거죠? 무엇이건 남겨둔 채 떠나고 싶진 않으니까. 그가 말을 이었다. 아무것도 뒤에 남겨두고 싶지 않단 말이야.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그는 잠이 들었다. 석양은 언덕 너머로 지고 들판에는 어둠이 깔렸다. 작은 짐승들이 캠프 근처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머리를 잽싸게 굽히기도 하고 꼬리를 휘두르기도 하면서 이제는 이것들이 숲에서 제법 먼 캠프 근처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새들도 이젠 땅 위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새들은 모두 나무 위에 무겁게 올라앉아 있었다. 전보다 숫자는 더 많아졌다. 심부름하는 소년이 그의 침상 옆에 앉아 있었다. 마님은 사냥 가셨어요. 소년이 말했다. 선생님, 뭐가 필요하세요? 아무것도. 그녀는 찬거리가 될 만한 걸 잡으러 나간 것이다. 해리가 사냥 구경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들판의 작은 지대만은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먼 곳까지 나간 모양이다. 항상 생각이 깊은 여자로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알고 있는 것, 읽은 것, 그리고 또 들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이 깊은 여자였다. 그녀를 가까이 할 무렵 그가 이미 폐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여자의 책임이 아니었다. 게다가 마음에도 없는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짓거리게 된 뒤로는 그의 거짓말은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보다 오히려 여자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었다. 사실 그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오히려
얘기할 만한 진실이 없었다는 것이 옳다. 그는 인생을 마음껏 즐겼고 이제는 그마저도 끝장나버려 새로운 여자와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도 최상의 인물이나 교양미 넘치는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금 자기의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차라리 생각하는 일을 중단하자. 그것은 아주 신기한 일이었다. 속을 차리고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드는 따위에 그런 지리멸렬도 없었다. 지금껏 해오던 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게 되었거니와 조금도 흥미가 없다는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들 큰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써볼 것이다. 나는 사실상 그들의 동료가 아니라 그들 사회의 스파이다. 그러므로 그들 사회를 벗어나 그것에 대해 써볼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무엇을 쓸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어느 작가에 의해서 쓰여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쓰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안일만을 일삼고 스스로가 멸시한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의 재능을 무디게 만들어버린 데다가 일에 대한 의욕마저 약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 그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더 쉽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었다. 아프리카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지냈던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새 출발을 하려고 이곳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들은 이 사냥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도로 즐거움을 줄였다. 큰 고생은 없었다. 그렇다고 호화로운 사치도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훈련 시절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으려니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마치 권투 선수가 몸에서 지방질을 빼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노동으로 단련하는 것처럼 그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의 정신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질을 벗겨버릴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녀도 그것을 기뻐했다. 정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자극적인 데다가 생활의 변화가 따르는 일이라면 그녀는 무엇이건 좋아했으니까. 거기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것이 재미있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일할 의욕을 되찾게 될 것만 같은 착각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꼬라지로 일생을 끝마쳐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제 등뼈가 부러져서 자기 몸뚱이를 물어뜯는 뱀처럼 자기 자신과 맞서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이렇게 된 것도 그녀의 탓은 아니다. 만일 이 여자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여자가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거짓말로 일생을 살아왔다면 끝내 거짓말로 죽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언덕 너머에서 한 발의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총솜씨는 훌륭했다. 이 착하고 돈 많은 여자, 친절한 시녀, 그리고 재능의 파괴자.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재능이야 스스로가 파괴하지 않았던가? 시중을 잘 들어주었다고 해서 그녀를 비난해야 한단 말인가? 재능을 망치게 된 것은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자신과 자신이 믿는 것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태만과 타성, 그리고 속물근성 때문이었으며 자부심과 편견, 그 밖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건 뭐란 말인가? 헌책들의 목록이란 말인가? 그 재능이란 대체 어떤 것이냐? 틀림없는 재능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대신 그는 그것을 악용하고 말았던 셈이다. 그의 재능이란 실제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언제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생계를 잇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펜이나 연필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되면 을에 그전 여자보다
돈이 많았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지금 이렇게 누운 채 그녀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돈이 많고 실제로 돈이 많은 이 여자. 과거에는 남편과 자식들도 있었고 애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를 한 작가로서, 남자로서, 반려자로서, 자랑스러운 소유물로서 지성껏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이 여자를 그는 전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과거에 그가 진실로 사랑했던 때보다 그녀의 돈에 대해서 더 많은 애착을 느낀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이란 틀림없이 제각기 자기가 하는 일에 적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어떤 형태의 생계를 꾸려나가든지 간에 거기에는 각자의 재능이 있기 마련이다. 그는 일생을 통해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의 정력을 팔아먹었던 셈이다. 애정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았을 때 인간은 돈에 대해서 더욱 많은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그는 쓸 수가 없다. 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해도 쓰려고 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공터를 가로질러 캠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승마용 바지를 입고 라이플 총을 들고 있었다. 두 소년이 수대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아직은 아름다운 여자로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아름다운 육체도 가지고 있다. 잠자리에 있어서도 훌륭한 재능과 감상력을 보여주었다. 미인은 아니지만 그녀의 얼굴이 그는 마음에 들었다. 상당한 독서가에다가 승마와 사냥을 좋아했고 술은 분명히 지나치게 마셨다. 남편은 그녀가 아직 젊었을 때 세상을 떴다고 한다. 얼마 동안은 아직 어렸던 두 자녀들에게만 정성을 쏟았다. 그러나 자녀들이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옆에 있는 것을 귀찮게 여겼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승마와 독서 그리고 술에 빠져버린 듯했다. 저녁 식사 전 오후 시간에는 독서를 즐겼고 책을 읽으면서도 스카치 소다를 마셨다. 식사 때까지는 제법 취하게 되고 식사 때 포도주 한 병을 더 마시고 나면 만취가 되어 잠들고 마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애인이 생기기 전의 일이다. 애인이 생긴 후로는 지나치게 과음하는 일이 없었다. 취해서 잠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인들은 그녀를 실증나게 했다. 그녀가 전에 결혼했던 남자는 한 번도 그녀를 실증나게 한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이지 그녀를 진절이 나게 만들었다. 그 무렵 두 자녀 중에 하나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다. 이 사고를 겪은 뒤로 그녀는 애인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술도 마취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느닷없는 고독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와 더불어 그녀가 필요로 했던 것은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였다. 일은 지극히 단순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의 글을 좋아했고 그가 하고 있는 생활을 항상 부러워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가 그를 만나게 된 경위와 마침내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생활을 성취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로서도 낡은 생활의 잔재를 팔아버렸다는 순조로운 진전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안정된 생활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는 낡은 생활을 팔아버렸던 것이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밖에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녀는 무엇이건 사주었다. 그도 그것은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아주 세련된 여자였다. 그녀는 다른 어떤 여자보다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지는 여자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구보다 돈이 많았고 유쾌하고 감상력이 풍부했을 뿐 아니라 수다를 떠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성취했던 이 생활이 종말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었다. 2주쯤 전의 일이었다. 한때의 영양이 머리를 치켜든 채 콧구멍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귀를 쭉 뻗치고서 무슨 소리가 나기만 하면 숲속으로 도망쳐 들어갈 태세로 서 있었다. 그들 영양부리를 사진에 담으려고 전진해 나가다가 그의 무릎이 그만 가시에 긁히고 말았던 것이다. 영양부리를 사진에 담으려던 계획도 망쳐버린 셈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여보! 침상 위에서 머리를 돌려 그녀 쪽을 바라보면서 그가 말했다. 네, 저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에게 좋은 수프거리가 될 거예요. 크림과 감자를 약간 다져 넣을게요. 당신 기분은 좀 어떠세요? 응, 훨씬 좋아진 것 같아. 정말 반가운 일이네요. 제 생각에도 좋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사냥을 나갈 때 당신은 잠들어 계셨죠. 응, 한숨 잘 잤어. 어디 멀리까지 갔었나? 아니요. 바로 저 언덕 너머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수량 한 마리를 단번에 쏘았죠. 사격 솜씨가 대단한걸? 제가 사냥을 좀 좋아하잖아요. 당신 몸만 성하다면 세상에서 더없이 즐거울 거예요. 당신과 함께 사냥을 갔던 즐거움은 아마 짐작도 못하실 거요. 그리고 이 고장도 마음에 들어요. 나도 그래요. 여보, 당신 기분이 좋아진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까처럼 그런 기분으로 계신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죠? 약속해 주시겠어요? 안 돼. 그가 잘라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든. 제발 제 행복을 깨뜨리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젠 중년 여자일 따름이거든요. 저는 다만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고 싶다고요. 저는 이미 두세 번이나 실패를 겪었던 여자예요. 다시는 제 행복을 깨뜨리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이 잠자리에서 두세 번 더 골탕을 먹여주고 싶은걸? 그가 말했다. 좋아요. 그런 골탕이라면 좋고 말고요. 우린 그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비행기가 꼭 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틀림없이 올 거예요. 오기로 되어 있는 거요. 아이들은 벌써 연기를 올릴 나무와 풀을 준비해 두었어요. 오늘도 내려가 보고 왔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공지도 충분하고 양쪽 끝에는 연기를 피워 올릴 준비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일 온다고 장담을 하는 거냐고요? 꼭 올 거예요. 이미 예정일이 지났잖아요. 비행기가 오면 도시로 나가서 당신의 다리를 치료하고 그리고 둘이서 기진맥진해지도록 해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은 말고요.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면 어떨까? 어? 해도 저물었으니까 말이야. 아니, 꼭 그렇게 한잔 하셔야 되겠어요? 벌써 한잔 했잖아. 네, 그럼 같이 한 잔씩 하기로 하죠. 예, 몰로야. 위스키 소다 2병 가져온? 하고 그녀가 소리쳤다. 모기를 막는 장화를 신는 게 좋을 거요. 그가 말했다. 저는 목욕하고 난 다음에 신을게요. 어둠이 짙어가는 속에서 그들은 술을 마셨다. 아주 캄캄해지기 직전, 이제 총을 쏠 수 없으리만큼 어두워졌을 무렵에 한 마리의 하이에나가 언덕을 돌아 나와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이 저놈은 매일 밤 저곳을 지나간단 말이야.
그가 말을 이었다. 2주일 동안이나 매일 밤. 그럼 밤마다 소리를 지르는 게 저놈이었군요. 하지만 전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래도 징그러운 짐승이죠. 함께 술을 마시면서 똑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것이 불편할 뿐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소년들이 불을 피우기 시작하자 그림자가 텐트 위에서 어른거렸다. 이토록 기분 좋은 굴종의 생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친절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는 지독하리만치 잔인했고 게다가 부당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훌륭한 여자였다. 놀라울 정도로 말이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지금 죽음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돌연한 생각이었다. 물결의 흐름이나 또는 바람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까닭 모를 고약한 냄새를 지닌 난데없는 공허의 습격이었다. 그와 함께 하이에나가 공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살금살금 미끄러지듯이 스쳐 지나갔던 것이다. 해리, 왜 그래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당신은 이쪽으로 옮겨 앉는 것이 좋겠어. 바람머리 쪽으로 말이오. 근데 몰로가 붕대를 갈아들였나요? 지금은 붕산을 쓰고 있을 뿐이야. 약간 어지러운데? 저는 목욕 좀 하고 올게요. 그녀가 말했다. 난 여기 있을게. 같이 식사하고 나서 침상을 안으로 들여놓도록 합시다. 싸움을 그만두길 잘했군.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와는 그다지 싸움을 자주 하지는 않았었다. 반면 이전에 그가 사랑했던 여자들과는 싸움이 잦았고 그 결과 자연 싸움의 부작용으로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것까지 죽여버리는 일이 흔했다. 그는 지나치게 많이 사랑했으며 요구도 지나치게 많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내 바닥나 버리곤 했던 것이다. 파리를 떠나오기 전 싸움을 한 끝에 혼자서 이스탄불로 갔었던 당시의 일이 떠올랐다. 그동안 계속 그는 외도를 했었고 그것에도 지쳐버리자 고독감은 억제할 길이 없었으며 더욱더 심해질 따름이었다. 그는 첫 번째 여자, 즉 자기를 버리고 달아난 그 여자에게 고독을 도저히 억제할 길이 없다는 사연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언젠가 한 번은 레장스 호텔 밖에서 당신을 본 것 같았을 때는 정말이지 정신이 아찔하고 가슴이 빠개지는 것 같았다느니, 또는 언젠가 당신과 비슷한 여자를 보고 가로수길을 따라 그 여자의 뒤를 밟아보려고도 했지만 혹시 당신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처음 느낌을 잡칠까 봐서 염려스러웠다. 혹은 함께 데리고 잠을 잤던 여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당신의 생각만 절실하게 했었을 뿐이다. 혹은 또 당신에 대한 사랑은 도저히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안 지금에 와서도 내게 대한 당신의 이전 처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따위의 사연들이었다. 그는 이 편지를 냉정하고도 진지한 태도로 썼다. 뉴욕으로 붙이고 나서 파리의 사무실로 답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는 편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였다. 그날 밤은 견딜 수 없이 그녀가 그리워져서 마음속이 온통 비어버린 듯 했다. 한 술집 앞을 서성거리다가 여자 하나를 붙잡아 저녁 식사를 하러 데리고 갔다. 식사를 한 후에 그녀와 어떤 장소로 춤을 추러 갔다. 하지만 그녀의 춤 솜씨가 너무나 서툴러서 기분이 나지 않았다. 그래 그 여자를 버리고 대신 정욕적으로 생긴 아르메니아 매춘부로 바꿨다. 그런데 이 매춘부는 배를 어찌나 그의 배에 갖다 대고 비벼대며 흔드는지 불이 날 지경이었다.
영국 포병 하사관과의 싸움 끝에 겨우 빼앗은 여자였다. 그 하사관은 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어두컴컴한 자갈길 위에서 결투를 했다. 그는 하사관의 턱을 2번이나 세차게 후려갈겼다. 그러나 그 하사관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그는 알았다. 하사관은 그의 가슴팍을 치고 눈 언저리를 때렸다. 그는 다시 왼손을 휘둘러서 하사관을 한 대 더 갈겼다. 그러자 포병 하사관은 그의 위로 엎어지면서 그의 웃옷을 움켜쥐고 소매를 찢어버렸다. 그는 다시 그 포병의 뒤통수를 2번 후려갈기고 그를 떠다밀면서 다시 오른손으로 때려 눕혔다. 그러자 하사관은 머리를 부딪히면서 나가 떨어졌다. 바로 그때 헌병이 달려오는 소리가 났다. 그는 급히 여자를 데리고 주랭랑을 쳤다. 택시를 잡아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 리미리 히사를 향해 달렸다. 그리고 그곳을 한 바퀴 돈 다음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되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 여자는 외모와 마찬가지로 너무 무르익은 감도 없지 않았지만 살결은 장미꽃잎처럼 부드러웠고 꽃같이 감미로웠으며 뱃가죽은 꿀을 바른 것처럼 매끄러웠다. 아침 첫 햇살이 비쳐드는 속에서 그 여자의 망측하기 짝이 없는 몰골을 보고는 여자가 눈을 뜨기 전에 그곳을 나와버렸다. 눈 언저리에 멍이 든 채 페라 팰리스에 나타났다. 웃옷은 한쪽 소매가 떨어져 나가 버렸고 그 때문에 손에 들고 있었다. 같은 날 밤 그는 아나톨리아를 향해 떠났다. 그 여행이 끝날 무렵 아편을 얻으려고 양귀비밭을 온종일 말을 타고 달리던 생각이 났다. 그러자 나중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마침내 거리감이 착각을 일으킨 듯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가 다다르게 된 곳은 그들이 새로 도착한 히랍군 콘스탄틴 장교들과 합세해서 공격을 했던 장소였다. 그 장교들은 전투를 잘 모르는 쑥맥들이었다. 포병대는 아군에게 포격을 퍼붓고 영국의 관전 무관은 어린애처럼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발레용 흰 스커트 비슷한 것을 입고 술이 달린 장화를 신고 있는 전사자를 보았다. 터키군이 잇따라 쉴 새 없이 때를 지어 도착했다. 스커트를 입은 병사들이 도망치자 장교들은 그들에게 집중 사격을 가하다가 마침내는 장교들 자신도 도망치고 말았다. 그때 영국 관전 무관도 그와 함께 도망쳤다. 숨이 차고 입안에 구리동전을 물고 있는 듯한 냄새가 날 때까지 도망을 치다가 바위 뒤에 숨었다. 터키군은 여전히 때를 지어 쳐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 후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들을 보았고 좀 더 후에는 더욱더 끔찍한 것을 보았다. 당시에 파리로 돌아왔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차마 듣고 있을 수도 없었다. 그가 자주 드나들던 카페에 바로 그 미국 시인이 있었다. 그 시인은 자기 앞에다가 커피잔을 쌓아놓고서 감자처럼 생긴 얼굴에 멍청한 표정을 짓고 루마니아의 시인과 더불어 다다이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루마니아 시인은 트리스탄 차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외알 안경을 쓰고 두통을 앓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싸움도 끝나고 미친 사람 같은 행동도 다 씻어내리고 다시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파트로 돌아가서 가정에 몸을 담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편물도 사무실에서 아파트로 돌려보내 주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그가 편지를 써보냈던 그 여자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그는 필적을 보자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그 편지를 급히 다른 편지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러자 아내가 여보, 그 편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하고 물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생활의 시작도 끝장이 나고 말았다. 그는 여자들과 함께 지냈던 즐거운 시절과 그리고 싸움을 했던 일도 회상해 보았다. 그들은 언제나 싸움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택하곤 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 항상 싸움이 벌어졌던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도 역시 단 한 번도 쓴 일이 없었다. 그것은 첫째, 남을 중상하기 싫어서였고, 다음은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쓸 것이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쓸 것은 너무나 많았다. 그는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것도 단지 표면의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사건도 많이 보아왔으며 사람도 많이 관찰을 해왔지만 그보다는 미묘한 사회의 변화를 보아왔던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회상할 수 있었다. 그는 변천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고 또한 그것을 관찰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쓰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와서는 틀려버린 셈이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목욕을 마치고 텐트에서 막 나오는 참이었다. 괜찮아. 그럼 식사를 좀 하시겠어요? 그녀 뒤에서 몰로가 접이식 식탁을 들고 또 다른 한 소년이 접시를 들고 서 있는 게 보였다. 지금 글을 좀 쓰고 싶은데 그가 말했다. 아니요, 수프라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만 해요. 그녀가 말했다. 난 오늘 밤에 죽을 것 같아. 하고 그가 말했다. 해리, 제발 그런 심파조의 말씀은 그만두세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대체 그 코를 두었다가 무엇에 쓰려는 게야? 내 넓적다리가 이제는 반이나 썩어버렸는데 도대체 이제 와서 그따위 수프는 뭐 때문에 먹어야 한단 말이야? 몰로 위스키 소다를 이리 가져와. 아니요, 제발 수프를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럽시다. 먹지요. 먹어. 하지만 수프가 너무 뜨거웠다. 그는 먹기에 알맞을 때까지 컵을 들고 있어야만 했다. 잠시 후 그는 군소리 없이 그것을 다 마셔버렸다. 당신은 훌륭한 여자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하고 그가 말했다. 스퍼나 타운앤드 컨트리 같은 잡지에 실릴 만큼 호감을 주는 그런 얼굴로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술과 잠자리 일 때문에 약간 수척해 있을 따름이었다. 실은 타운앤드 컨트리에도 이처럼 풍만한 젖가슴이며 쓸모있는 넓적다리하며 가볍게 애무해주는 작은 손은 좀처럼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익히 알고 있던 귀여운 미소를 쳐다보던 그는 다시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돌연한 것이 아니었다. 촛불을 흔들면서 불꽃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처럼 서서히 불어오는 것이었다. 나중에 애들을 시켜서 내 모기장을 가져오게 하세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치고 불을 피우도록 해줘요. 오늘 밤에는 텐트에 들어가지 않을 거요. 자리를 옮긴 데짜 별 수 없는 일이거든. 오늘만은 날씨도 맑고 비도 올 리 없을 거요. 이와 같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 속삭임 속에서 사람은 죽어가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 이제는 싸움질도 없을 거다. 그것만은 약속할 수 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한 가지 경험만은 깨뜨리지 못할 거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깨뜨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이건 여태 다 깨뜨려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 이것만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당신 받아 쓰지는 못하겠지? 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좋아. 물론 이제 시간도 없다. 하기야 받아 쓸 것을 요령 있게 정리할 수만 있다면 그걸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에 갈라진 틈새를 흰 회반죽으로 하얗게 칠을 한 통나무집 한 채가 있었다. 문 옆에는 장대가 서 있었으며 식사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매단 종도 보였다. 집 뒤로는 들판이 펼쳐졌고 들판 뒤쪽으로는 숲이 있었다. 그 오두막집에서 선창에 이르기까지 버드나무가 쭉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다른 나무들은 고질 따라 늘어서 있었다. 한 줄기 오솔길이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언덕까지 뻗어나가 있었다. 이 길을 따라가면서 그는 블랙베리를 따곤 했다. 그 후 통나무집은 불타버렸고 벽난로 위에 있던 사슴발로 만든 총거리에 걸려있던 총도 타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보니까 탄창의 총알은 녹아버렸고 개머리판도 불타버렸으며 총신만이 잿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그는 세탁용의 큰 쇠로 만든 가마솥에 넣어서 잿물을 만드는데 그 재를 사용하였다. 할아버지에게 타다 남은 총을 가지고 놀아도 괜찮는가 물어보았더니 할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셨다. 타다 남은 총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총이다 이런 뜻일 것이다. 그 후 다시는 총을 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더 사냥도 나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같은 장소에다가 널빤지로 집을 짓고 하얗게 칠을 했다. 현관에서는 포플러 나무와 건너편 호수가 바라다 보였다. 그러나 이제 집안에는 총이 없었다. 통나무 오두막집 벽에 있는 사슴발로 된 총거리에 걸려있던 총신은 지금은 잿더미에 뒹굴고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 전쟁 후 독일 남서부의 블랙포레스트에서 송어 낚시터를 빌린 일이 있었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그 하나가 트리베르그로부터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하얀 길가에 자라고 있는 나무 그늘 아래로 난 골짜기 길을 돌아서 언덕으로 뻗어나간 오솔길을 올라가노라면 슈바르츠 발트풍의 큰 집들이 서 있는 조그만 농장들에 다다른다. 그리고 다시 이곳을 지나면 마침내 그 길이 개울을 건너는 곳까지 오게 된다. 그곳이 바로 그 낚시질을 시작하던 곳이었다. 또 다른 길은 숲 가장자리까지 험준한 언덕길을 올라가 소나무 숲을 지나고 언덕 꼭대기를 넘어서 초원 기슭으로 나와 다시 이 초원을 가로질러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개울을 따라 벚나무가 자라고 있고 개울은 크지 않지만 물은 맑고 물살이 빨랐다. 벚나무 뿌리가 물결에 패인 곳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트리베르그의 호텔 주인에게는 경기가 좋은 계절이었다. 날씨도 화창하고 우리들은 모두 사이좋게 지냈다. 그 이듬해에는 인플레가 닥쳤다. 지난해 번 돈으로 호텔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충분하게 사들일 수가 없어서 주인은 결국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말았다. 이런 일들을 받아쓰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콩트레스 카르프 광장에 대한 일만은 받아쓰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거리에서는 꽃장수들이 꽃에 물감을 들이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는 근처에 포장된 길 위에는 그 물감이 흐르고 있었다. 노인과 여자들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짠 찌꺼기로 만든 싸구려 술에 항상 취해 있었고 아이들은 추위 때문에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카페 테자마트르에는 더러운 땀 냄새와 가난뱅이와 주정뱅이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발뮤제트에는 매춘부들이 살고 있었다. 문지기 여자도
프랑스 공화국의 기병을 자기 방에서 접대하고 있었고 말털이 꽂힌 그의 헬멧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복도 건너편 방에 새들고 있는 여자의 남편은 자전거 경주 선수였다. 그날 아침 우유 가게에서 잡지를 펴들고 남편이 처음 출전한 파리와 투르간의 경주에서 3등을 한 기사를 보았을 때의 그 여자의 기쁨. 그 여자는 얼굴을 붉히고 웃어대면서 노란색의 그 잡지를 들고 누워라 떠들어대면서 2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바알 뮤제트를 경영하고 있는 여자의 남편은 택시 운전사였다. 그가, 즉 해리가 아침 첫 비행기로 떠나야 했던 날 아침, 그녀의 남편이 문을 노크해서 그를 깨워준 적이 있었다.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술집의 양철로 입혀진 카운터에서 흰 포도주를 한 잔씩 나누었다. 그 당시 그의 이웃들이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잘 사귀어 알고 있었다. 그 광장 주변에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었다. 주정뱅이와 스포츠 광이었다. 주정뱅이는 술에 취해서 자신의 가난을 잊었고 스포츠 광은 운동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가난을 잊고 살았다. 그들은 호뮨 당원의 후예들이며 정치 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와 친척, 형제, 그리고 친구들을 누가 죽였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베르사유 군대가 쳐들어와서 호뮨 정부의 뒤를 이어 파리를 점령하고 손이 거칠거나 모자를 쓴 사람 또는 그 밖에 노동자라는 표시가 있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처형해버렸다. 그러한 가난 속에서 말고기 푸줏간과 포도주 협동조합 앞 길 건너편 숙소에서 그는 쓰려고 한 작품의 첫 부분을 썼다. 파리에서 여기만큼 그의 마음에 드는 곳도 없었다. 가지가 쭉 뻗은 나무들, 아래는 갈색 페인트 칠을 하고 하얗게 휘칠을 해놓은 낡은 집들, 둥그런 광장에 서 있는 초록색의 긴 합승버스, 포장길 위에 흐르는 자줏빛의 꽃물감, 카르디날 르무앙르가의 언덕에서 세느강으로 내려가는 가파른 비탈길, 그리고 무프타르 가로의 비좁고 복잡한 곳을 지나는 또 하나의 길. 하나는 판테옹으로 올라가는 길이며 또 하나는 그가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길이다. 그 길은 그 구역에서는 유일한 포장된 길이었고 자전거 타이어가 굴러가는 것이 미끄러웠다. 높고 좁은 집들이 늘어서 있고 폴 베를렌느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높다란 싸구려 호텔도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는 방이 2개밖에 없었다. 베를렌느는 맨 위층의 방 하나를 월세 60프랑에 세들어서 거기서 글을 썼다. 거기서는 파리의 지붕과 굴뚝 그리고 언덕들이 다 바라다 보였다. 아파트에서는 장작과 석탄을 파는 가게가 보일 뿐이었다. 그 가게에서는 포도주도 팔고 있었다. 하지만 질이 나쁜 포도주였다. 말고기 푸줏간 바깥에는 황금색 말대가리가 걸려 있고 열린 창 안에는 황금 빛깔의 말고기가 걸려 있었다. 녹색 페인트 칠을 한 협동조합에서 그들은 늘 포도주를 샀다. 질도 좋았고 값도 쌌다. 그 나머지는 벽토를 칠한 벽과 이웃집 창문들 뿐이었다. 밤에 누군가가 술에 만취되어 행길에 쓰러지면 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 전형적인 프랑스식 주정의 말투로 신음하고 꿍꿍거리노라면 이웃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뭐라고들 짓거려 대는 것이었다. 순경은 어디 있냐? 개똥도 약에 쓰려니까 없다더니 필요 없을 때만 자주 나타나는 주제에 말이야. 어느 문지기는 자고 있을 테지. 어서 경찰을 불러와. 그러다가 누군가가 창밖으로 물 한 동이를 쏟아 부으면 그 신음소리는 그치고 만다. 이건 뭐야? 물이로군.
그거 잘 생각한 일인데. 이윽고 창문이 닫힌다. 그가 데리고 있던 가정부인 마리는 8시간 노동제도에 항의해서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볍게 한잔하고 돌아올 테니까 그리 낭비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5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매일 밤 술에 취하게 되니까 돈이 남을 리가 있겠어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골탕 먹는 건 노동자의 아내들 뿐이죠. 해리가 이렇게 회상에 잠겨 있을 때 그녀가 다시 권했다. 저 수프를 좀 더 드시지 않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참 맛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드세요. 아니, 그것보다는 위스키 소다를 조금만 마시고 싶은데. 그건 당신 몸에 해롭다니까요. 그렇지. 나한텐 해롭겠지. 이 콜 포터가 이런 가사를 써서 작곡까지 한 일이 있었어. 아시다시피 저도 당신한테 술을 드리고는 싶다고요. 아, 그렇군. 내 몸에 해로우니까 나한테 주고 싶다 이런 말이로구만. 이 여자가 가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여기 있는 것만은 모두 가질 수 있을 거다. 아,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하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눈을 붙여보려고 가만히 누웠다. 죽음은 거기에 없었다. 다른 거리를 돌아서 떠나가 버린 것일 것이다. 죽음은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포장된 길 위를 아무 소리도 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아직 파리에 대한 글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 항상 관심거리가 되곤 했던 파리에 대해서는 아직 쓴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어떠했던가? 그 목장과 은회색의 들쑥, 관계용 도랑의 맑고 빠른 물살, 짙은 초록빛의 개나리, 이런 것들은 어떠했던가? 오솔길은 몇 개의 언덕 너머로 뻗어가고 있었고 여름철의 소들은 사슴처럼 수줍었다. 가을이 되어 소들을 산에서 몰고 내려올 때에 그 울음소리와 아우성, 그리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천천히 움직여가는 그 무리들, 그리고 서산 너머 황혼의 햇빛을 받고 뚜렷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봉우리들, 그리고 달빛에 비친 오솔길을 말을 타고 내려올 때 건너편 골짜기까지 환하게 비춰주던 달빛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말꼬리를 잡고 숲속을 내려오던 일, 이런 것들이 생각났다. 그 밖에 써보려던 모든 이야기들. 그 무렵 목장에 남아서 아무도 건초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던 바보 같은 소년, 그리고 사료를 좀 얻어가려고 찾아온 포크가의 그 심술궂은 늙은이. 이 늙은이는 소년을 데리고 있을 때 자주 매질을 했었다. 그 소년이 거절하자 늙은이는 또 때리겠다고 위협을 했다. 소년은 부엌에서 라이플 총을 들고 나와서 그 늙은이가 헛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를 향해 총을 쏘았다. 사람들이 목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늙은이가 죽은 지 이미 일주일이나 지나 있었다. 시체도 가축의 우리 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시체의 일부는 개들이 뜯어먹고 있었다. 시체의 남은 부분을 모포에 싸서 썰매 위에 싣고 밧줄을 동여맨 다음 소년에게 거들게 해서 그것을 끌고 갔었다. 소년과 그는 스키를 타고 도로로 끌고 나와 60마일이나 되는 마을로 내려가서 그 소년을 경찰에 넘겨주었다. 그 소년은 자기가 체포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었다. 자기는 의무를 다했고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되기는커녕 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 늙은이의 시체를 운반하는 일을 도운 것도 늙은이가 얼마나 악질이었는가, 또는 어떻게 자기 것도 아닌 사료를 훔치려고 했는가를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경찰관이 쇠고랑을 채웠을 때 소녀는 이것이 사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으며 엉엉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했다. 사실 이 사건도 그가 써보려고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였다. 그는 이 고장에 대한 소재를 적어도 20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와 함께 살게 된 이후부터 그녀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녀에 대해서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다른 어느 여자에 대해서도 쓰지 않을 것이다. 돈 많은 놈들은 대개가 과음을 하거나 우둔하며 아니면 주사위 노름이나 그런 것이나 지나치게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놈들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똑같은 일만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는 가난한 줄리앙 생각이 났다. 줄리앙은 부자들에 대해서 낭만적인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언젠가 부자들은 당신이나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소설을 쓰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줄리앙에게 그래, 부자들은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지 하고 맞장구를 쳤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이 줄리앙에게는 유머로 들리지가 않았다. 그는 부자들에 대해서 특수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았다. 환멸을 느끼게 된 인간을 그는 경멸했었다. 그 무엇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건 간에 개의치 않는 한 그것이 자기를 괴롭힐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젠 죽음에 대해서까지도 개의치 말아야겠다. 언제나 무서워했던 것은 오로지 고통뿐이었다. 고통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 마침내 그를 지쳐버리게 할 때까지 그는 누구 못지않게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이 바야흐로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 순간 고통은 멎어버렸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폭탄 투척 장교인 윌리엄슨이 철조망을 뚫고 참호로 들어가다가 독일군 순찰병이 던진 수류탄에 맞았을 때의 일, 그 일이 생각났다. 그는 비명을 지르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다. 약간 허풍선이이기는 했지만 뚱뚱한 몸집에다가 아주 용감하고 훌륭한 장교였다. 그러나 그날 밤 철조망에 걸려 적의 탐조등이 비추고 보니 내장이 튀어나온 채로 그는 철조망에 걸려 있었다. 그리하여 전우들이 목숨은 아직 붙어있는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 전우들은 그의 내장을 끊어야만 했다. 해리, 나를 쏴줘. 제발 부탁이야. 나를 죽여주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모두 함께 토론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시간이 적당히 흐르면 고통은 자연히 없어진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날 밤에 윌리엄슨의 일이 결코 잊혀지지가 않았다. 자기가 사용하려고 간직해 두었던 모르핀 정제를 전부 털어주었을 때까지도 윌리엄슨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모르핀도 즉각적인 효험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더 좋은 상대자와 함께 있고 싶은 심정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함께 있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그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아니야, 온갖 일들을 해온 데다가 너무 오래 끌었어. 게다가 이미 때가 늦은 지금에 와서 아직 상대자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 사람들은 모두 가버렸어. 파티는 끝나고 남아있는 것은 나와 나의 여주인 뿐이다. 다른 모든 게 귀찮아지듯이 이젠 죽음도 귀찮아지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귀찮은 일이야. 그가 소리내서 말했다. 여보, 뭐가요? 뭐가 귀찮아요? 어? 무엇이든 너무 오래 하면 다 그렇단 말이야. 귀찮다고. 그와 모닥불 사이에 있는 그녀의 얼굴을 그는 바라다 보았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불빛 때문에 그녀의 명랑한 얼굴 윤곽이 또렷이 보였다. 졸린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모닥불 주변에서 하이에나가 울고 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소설을 써온 셈이지. 근데 이젠 지쳐버렸어. 좀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근데 당신은 왜 여태 안 자는 거요? 당신과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고 싶어서요. 당신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소? 그가 물었다. 아니요, 약간 졸릴 뿐이에요.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드는군. 죽음이 다시금 다가오는 걸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지금껏 내가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던 건 호기심 뿐이야.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으세요. 제가 아는 가장 완전한 분이신걸요. 제 얘기를 그가 내뱉었다. 여자란 어쩜 그렇게도 모자랄까?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것이 당신의 직관이란 말이요? 바로 그 순간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 머리를 침대 다리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입김을 맡을 수 있었다. 죽음이란 큰 낫과 두개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돼.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죽음이란 어쩌면 자전거를 타고 오는 두 사람의 순경과 같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새일 수도 있는 거야. 혹은 하이에나처럼 넓적한 코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죽음은 바야흐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럼 저리 물러가라고 해요. 어서. 하지만 죽음은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죽음이라는 놈은 지독한 냄새를 피우는군. 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놈 같으니. 죽음은 그에게로 더욱 바싹 다가들었다. 이제 죽음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자 죽음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지금 아무 말 없이 죽음을 물리치려고 한다. 그러나 죽음은 그의 몸 위에 올라타고 그놈의 온 무게로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죽음이 그곳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선생님께서 지금 잠이 드셨으니까 침상을 가만히 들어서 텐트 안으로 옮겨요.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죽음을 쫓아달라고 그녀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웅크리고 있던 죽음이 이제 더욱더 육중하게 짓눌러 왔기 때문에 그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침상을 치켜들던 순간 갑자기 사태는 정상으로 되돌아가서 짓눌려 왔던 무게가 가슴으로부터 사라졌다. 아침이었다. 날이 밝은 지 이미 오래였다.
그는 비행기 소리를 들었다. 비행기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보이다가 차츰 커다란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소년들은 뛰어나가서 석유로 불을 지르고 그 위에 풀을 쌓아 올렸다. 그래서 들판 양쪽에서는 두 줄기 커다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연기는 아침나절의 산들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캠프까지 밀려왔다. 비행기는 이번에는 저공으로 두 번 더 선회하고 나서는 활주하면서 내려와 수평이 되었다가 가볍게 착륙했다. 이윽고 그에게로 걸어오는 사람은 옛 친구인 컴프턴이었다. 느슨한 바지에 트위드 재킷을 입고 갈색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봐,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컴프턴이 말했다. 다리를 다쳤어. 그가 대답하고는 말을 이었다. 아침 식사를 해야지. 고맙지만 나는 커피나 한 잔 마실 테야. 이 보다시피 부스모드 소형 경비행기야. 부인은 함께 모시고 갈 수가 없어. 이 좌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지. 아마 트럭이 오는 중일 거야. 헬렌이 컴퓨터를 옆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컴퓨터는 전보다 더 명랑한 얼굴을 지으며 돌아왔다. 우선 자네부터 태우고 가야 되겠어. 하고 컴퓨터니 말했다. 그리고 부인을 모시러 다시 오겠네. 근데 연료를 보급하러 아루샤에 기착해야 될지도 모르겠는걸. 아무튼 곧 출발하는 것이 좋겠군. 커피는 어떻게 하고? 이봐, 이 커피 같은 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소년들은 녹색 천막을 나와서 바위를 돌아 내려갔다. 침상을 평지로 운반하느라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닥불 옆을 지나갔다. 쌓여진 건초는 모두 다 타버리고 바람이 불길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마침내 소형 비행기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를 비행기에 태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몸이 들어가자 그는 가죽으로 된 좌석에다가 몸을 기댄 채 다리를 컴퓨터의 좌석 한쪽 옆으로 곧게 뻗었다. 컴퓨터는 발동을 걸고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는 헬렌과 소년에게 손을 흔들었다. 부릉부릉하는 소리가 귀에 익은 엔진 소리로 변하자 마침내 기체가 한 바퀴 돌았다. 컴퓨터는 혹시 근처에 아프리카 돼지 구멍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렸다. 비행기는 소리를 내고 기우뚱하면서 모닥불 사이의 평지를 달리다가 마침내 기우뚱하더니 하늘로 떠올랐다. 밑에서 남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언덕 옆에 있는 숲과 캠프가 이젠 납작하게 보였다. 들판이 멀리 뻗어나가 있고 덤불도 납작해 보이고 한편으로 몇 갈래로 나 있는 사냥길이 말라붙은 웅덩이까지 곱게 뻗어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던 시내가 보였다. 얼룩말은 조그맣고 동그란 등만 보였다. 작은 영양무리들도 기다란 손가락 모양으로 들판을 횡단해 갈 때면 그 커다란 머리가 흡사 점들이 공중으로 기어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비행기 그림자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사방으로 흩어져서 조그맣게 보일 뿐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들판은 뿌연 황색뿐이고 앞에는 트위드 재킷을 입은 컴퓨터의 등과 갈색 펠트 모자가 보일 따름이다. 그 순간 그들은 첫 번째 언덕을 넘었다. 작은 영양들이 그들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윽고 산악을 넘자 갑자기 짙은 녹색의 울창한 숲이 들어찬 계곡과 대나무가 무성한 산비탈이 나타났다. 다시금 산봉우리와 골짜기에 새겨진 듯한 울창한 숲을 지나면 언덕이 비스듬히 낮아지고 또 하나의 들판이 나타났다. 이젠 날씨가 더워지면서 들판은 자줏빛을 띤 갈색으로 변하고 비행기의 동요는 더욱 심해졌다. 컴퓨터는 해리가 타고 있는 모습을 보려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 순간 거무스름한 산맥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자 비행기는 아루샤를 향해 나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분명히 연료는 충분한 것 같았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채로 친 듯한 분홍색 구름이 지상 가까운 공중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어디선지 모르게 불어오는 눈보라를 알리는 첫눈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윽고 남쪽에서 날아온 메뚜기의 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비행기는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동쪽을 향해 나는 것 같았다. 이윽고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비행기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 마침내 그곳을 빠져나온 뒤 컴퓨터는 고개를 돌려 싱긋 웃어 보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 세계만큼이나 넓고 거대하며 높은, 그리고 햇빛을 받아 믿을 수 없으리만큼 하얗게 빛나는 킬리만자로의 네모진 봉우리였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걸 알았다. 바로 그때 하이에나가 밤에 울던 킹킹 소리를 멈추고 이상하게도 거의 인간이 우는 소리와 같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에 쌓여 몸을 꿈틀거렸다.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롱아일랜드의 자기 집에 와 있었다. 그것은 딸이 처음으로 사교계에 데뷔하는 전날 밤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녀의 아버지가 그 장소에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하이에나가 너무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녀는 눈을 번쩍 떴다. 잠시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몹시 불안했다. 그래서 회중 전등을 들고 해리가 잠든 뒤에 들여놓았던 침상 위를 비추어 보았다. 모기장 안에 그의 몸뚱이는 보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리는 모기장 밖으로 비어져 나와 침대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붕대가 모두 풀려 있었다. 그녀는 차마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몰로! 그녀가 소리쳤다. 몰로! 몰로! 이윽고 그녀는 다시 해리! 해리! 하고 불렀다. 그녀의 음성은 점점 더 높아졌다. 해리! 여보! 오 해리!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텐트 밖에서 하이에나가 그녀의 잠을 깨웠을 때와 똑같은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슴이 울렁이고 그 울음소리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